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금호 석유화학 김용우 팀장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2022년도에 ESG 평가 관련된 주제로 ESG 2050 ESG 혁명 2050 공저자로 참여를 해서 그 인연으로 인해서 금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ES 평가와 정보 공개에 대해서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금호 석유학에서만 29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ESG를 받아들이는 어떤 계기는 좀 다른 회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그 배경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린다면 이제 2021년도에 저희가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 회사가 앞으로 50년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영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때 제가 전략기획 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는 경영 전략을 짜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 경영 전략이라는 그 제목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는 이제 21년도에 갑작스럽게 ESG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붐업이 됐죠. 그러면서 이 지속 가능 경영을 하는 게 결국은 ESG의 가장 큰 맥락에 또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속 가능 경영 전략을 ESG 경영 전략을 바꿔서 추진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ESG 경영 관리팀이 신설이 되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ESG 위원회도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ESG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 죄송합니다. 이게 이 2022년도 이제 21년도에 저희가 ESG 경영관리팀이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회사 전체적인 모든 구성원들이 ESG에 대해서 잘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컨센서스를 이룰 거냐라는 이가 저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ESG 아카데미를 진행했었고요. 지금은 대전 연구소에서 이렇게 제가 발표한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그 ESG 경영관리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운데 저희 ESG 경영관리팀이 있고 기본적으로 11시 방향에 보면은 전략이 있죠. 그래서 회사의 ESG 경영 전략을 저희 팀에서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액션 플랜들을 다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들을 실행하는 것을 경영진께 보고를 드리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ESG 위원회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승인받을 것은 승인받는 그런 해서 또 지시 받으면 또 저희가 또 경영 전략에 반영을 해서 팔로우를 해가는 그런 파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트렌드 및 이슈 센싱인데요. ESG 관련된 규제 동향 분석 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경영진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어, 그리고 주요 이슈 사항들을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있어서는 가장 핫 이슈는 아마도 이제 그 정보 공개의 규제화에 따라서 ESRS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IFRS S1S2 내지는 또 우리나라의 정보 공개 제도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고 이게 언제 의무화 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EUDR이라고 해서 산림벌채와 관련된 사항들도 지금 이제 1년 유예는 됐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바로 직접적인 어떤 기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도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또 최근에는 그린워싱에 대해서도 이제 그 공정위에서도 이제 명확한 규정을 지금 이제 만들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그 규제화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부산에서 플라스틱 협약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협약도 사실은 저희 화학 기업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슈로 올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뭐 재생 재활용 어, 원료를 몇 프로까지 써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 비즈니스에 바로바로 이렇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런 규제가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 있어서는 내재화인데요. 이제 기본적인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진단도 해야 될 거고요. 업무 프로세스도 정립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자회사가 있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룹에서의 협의체 운영도 저희가 이제 주관이 돼서 합니다. 어, 지금 이제 그 S1 IFRS 기준이든 ESRS 기준이든 대부분 모든 기준들이 다 연결 기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 연결 기준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회사 개별 회사에 대한 어, 그 ES 정보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 자회사에 연결 기준 그 자회사들에 대한 ESG 데이터까지 합쳐서 정보를 공개해야지만이 이제는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그 기업의 어떤 그 외형이나 사이즈에 맞춰 경영 전략도 이렇게 맞춰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조금 소규모 자회사들은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 그런 전체적인 연결 기준에서 이러이러한 회사는 제외하고 뭐 메인 회사만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회사들을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같이 협의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뭐 산정을 해야 된다. 뭐 가장 핫한 이슈가 온실가스 배출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GHG 프로토콜에 맞춰서 이렇게 산정할 수 있냐가 또 가장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많은 같이 협조를 하고 준비를 해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끝으로 또 하나는 이제 사실 가장 또 저희 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게 ESG 정보. 죄송합니다. 이 카톡이 계속 오게 돼 있는데 이걸 네. ESG 까먹었네. ES 정보 공개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프레임으로 우리가 정보를 공개할 건지 조금 이따가 이제 정보 공개의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결정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평가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에 대응할 것인가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에서 ESG 평가 기관에서 하는 평가의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 기업 단위로 해서 평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의 수준이 ESG 평가 결과 어떻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에코바디스처럼 삼자 인증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어, 상품화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에 맞춰서 또 의결권과 관련된 그런 음, 그 의사결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이 다 사실은 ESG 평가와 연계가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또 두 번째는 어 이제 그런 이슈 센싱 그리고 연결 기준으로 해서 내재화시키는 것, 또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고 또 평가에 대응하는 게 가장 이런 그 크게 봤을 때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의 큰 범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크게 보니까 경영 전략 차원에서 봤을 때 ES 경영관리팀이 이런 역할들을 하지만은 그 외에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LCA도 있을 거고요. 또 온실가스 또 스코프 1, 2, 3를 산정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오염이든 아니면 물이든 또 소셜과 관련된 이슈든 그 각각 기능들에 있어서의 현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ESG 업무가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전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전체 아울러서 이렇게 외부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뭐 저에 대한 소개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이게 세미나가 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사실 저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의 반응을 이안 보이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제가 오늘 뭐 설명드린 내용도 제가 많이 알아서 어떤 뭐 이 자리에 있다기보다는 먼저 접했다는 그 죄로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혹시 제 논리나 이런 제가 제시한 의견들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가능한 채팅보다는 그냥 음소거를 풀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때그때 질문에 답변하면서 같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다면 훨씬 더 좀 더 다이나믹하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게 좀 자주 언제든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질문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좀 유용한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참여. 예,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드릴 목차인데요. 그래서 ES 경영 활동의 전체적인 프레임, 그리고 정보공개 이니셔티브, 그리고 규제, 평가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인스비에서 따온 자료인데요. 저는 어, 가장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그림인 것 같아서 음, ESG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목표는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근간으로 두고 있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UNGC라든가 아니면 OECD 다국적협 가이드라인 그리고 ISO 이런 기준들에 의거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이제 사실은 이렇게 크게 거창하게 이런 목표를 세우고 실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기업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또는 실행 가이드라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정책, 친환경 구매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공급망 관리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공급망 실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 가능형 보고서도 발간하지만은 기본적으로 ESG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 보는 게 이런 목표인 거죠. 그 목표가 어떻게 보면 정책 내지는 정책북으로 확정이 돼 있는 거고 그런 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에 맞춰서 이제 어, 회사에서 ESG 경영 활동을 하게 되고요. 한 그 실행을 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 가이드라인 뭐에 맞춰서 GRI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하든 TCFD로 공개하든 SASB로 공개하든 이제 뭐 다음은 이제 각 국가별 규제에 맞춰서 공개를 하든 이런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개를 하는 거고요. 그 공개한 내용을 가지고 자본시장에서는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어, 이 기업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볼 수 있겠구나. 비재무적 가치까지 더 추가적인 확보가 되겠구나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본시장에서 이 MSCI나 다우존스, DJSI 인덱스를 만들고 KCGS 평가를 하고요. 이런 평가들을 가지고 기업 단위에서의 어떤 이그
지속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ESG로 본다면은 이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큰 그림인데요. 이제 어 뭐랄까요? 이게 사실 이 지금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제 ESG 큰 프레임에서 기업 단위의 어떤 ESG 프레임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제품 단위, 비즈니스 단위로 이렇게 이제 더 세분화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인 건 기존에 있어서 우리 제품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품을 생산해서 이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지는 품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요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이 알, 뭐 기존에 납품했으니까 가격이나 품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이제 억셉트가 돼 있으니까는 이제 공급망에 들어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고객은 더 저탄소 제품이냐, 그래서 탄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가를 요구를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가격에 같은 값 아니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탄소 배출량이 좀 덜 들어간 탄소 발자국이 조금 덜한 이런 제품을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은 뭐 기후 환경을 뭐 논하기 전에 어,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가 내지는 탄소세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탄소가 이렇게 배출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관세든 세금이든 어떤 형태든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그 원재료의 많은 제품이 탄소가 발자국이 묻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 수출을 할 때 또 추가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탄소 경쟁력을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 전체를 평가하는 이런 ESG 평가에서 이제는 개별 단위로 비즈니스 단위로 더 훨씬 더 디테일하게 넘어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대학생들이 많다라고 저 듣고 있고 또 일부 ESG 관심이 있는 뭐 직장인들도 있다라고 얘기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오늘이나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ESG와 관련돼서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뭐 이제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도 뭐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겠지만 사실 이런 큰 길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품에 대한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는 이제 어, LCA라고 들어보셨겠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어, 어,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하는데 그중 카본에 대해서 이 제품이 얼마만큼 음, 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산정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어, 워낙 개별 기업에 있어서는 이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준들이 어, 계속 신제품들이 나오고 또 포장도 바뀌고 공급도 바뀌고 때문에 그 들을 다 산정을 하고 빠지지 않게 기록해서 그런 것 그 우리 제품에는 얼마만큼의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되지는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문 영역으로서의 이런 그 온실가스를 배출에 대해서 아니면은 탄소 발자국을 산정하는 이런 그런 전문성을 갖는 것도 어, 앞으로의 또 유망한 어떤 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잠깐만 채팅이 와서 제가 한번 중간에 한번 어, 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요. 질문 있으면은 이렇게 네, 넣어주시면 제가 중간에 한 번씩 보도록 하겠고요. 아니면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기업에 있어서 탄소 경쟁력이 중요한 이슈가 이제 됐는데요. 어,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기후 변화에서 더 큰 게 자연 자본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자연자본에 대해서는 뭐 많은 말씀을 아직까지 얼마나 공론화돼 있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물이나 공기나 뭐 토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 입지가 좋은 데 가서 물이 좋은데 우리 기업이 물을 많이 쓰는 기업이라면 물이 많이 있는 어떤 그 입지가 좋은 데 공장을 설립해서 물을 활용을 하고 뭐 폐수를 내보내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렇거나 아니면 어떤 뭐 그 토양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이용을 해서 그걸로 인해 그로 인한 어떤 기업 활동들을 해서 가치를 창출을 하는 게 자본이라고 본다면 그런 이제 자연에 대해서 이용하는 것들도 자연 자본으로 중요하게 이제 대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기후에 따라서는 기후 변화, 탄소 이슈에서 더 크게는 이제 자연 자본까지도 이제 이슈가 넘어가고 있어서 뭐 더 크게는 이제 뭐 탄소 발자국이 아니고 탄소 발자국은 기본이고 물 발자국까지도 뭐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자연 자본을 얼마만큼 이렇게 어, 덜 사용할 수 있냐, 아니면은 네이처 포지티브를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냐까지도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예, 최근에 ESG의 어떤 그런 방향이라고 본다면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뭐 ESG 평가, 인증 내지는 정보 공개 뭐 이런 것들도 ESG에 있어서 큰 바람 큰또 업무이지만 그 외의 부분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더 현업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진다 그러면 또 더 좋은 어떤 커리어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그 ES 경영 활동 프레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ESG 목표와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냐를 좀 말씀드린다면 결국 유엔의 어떤 세계 인권 선언, 근로자 기본권 선언, 리우선언, 반부패 협약과 어, 새천년 개발 목표 내지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이 유엔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UNGC 10대 원칙까지 만들어지고 지금에 있어서는 기업들에 있어서 ESG 경영의 첫 단추가 이런 UNGC 10에 가입을 하고 이런 10대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금 현재는 첫 단추로 이제 활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큰 원칙들을 일단 수용을 하고 나서 이제 다음 활동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에 대해서는 이제 유엔의 어떤 활동과 연결가 돼 있다 그러면 사실 그러면 이제 ESG를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뭐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유엔에서도 발표되고 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본다면 저는 이런 시각으로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ISO에서의 이 거의 모든 우리 지금 ESG에 있는 키워드들이 ISO 기준에서 따왔다 해도 보시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에 있어서 환경 경영 보호, 지배구조에서 윤리 경영, 주법 경영 이런 키워드들이 다 ISO에 다 묻어 있다는 거거든요. 좀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서 나 아니면 지금 현재 기업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또 이런 ISO 관련된 그런 그 활동들에 대한 것들은 또 페이퍼워크는 또 신입사원이나 이렇게 이제 이런 사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좀 이제 1년에 한 번씩 갱신 심사를 받게 되면은 이런 활동들 거에 대해서 좀 자료도 준비하고 했던 저도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기본인 ISO 14001 그리고 온실가스 산정 관련된 14064-1 탄소 발자국 여기 나올 1407 물 발자국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ISO에 다 있는 항목들이고요. 소셜로 갔을 때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2만 6천.
뭐 이런 항목들 안전보건 경영 4만 5천일 뭐 윤리 경영에 있어서 부패 방지 경영 3만 7천일 이 내지는 정보 뭐 이런 다 이렇게 ISO에 연계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번 그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COP29가 열렸지 않습니까? 뭐 이제 거기에 따른 뭐 몇 가지 이제 도출된 거에 대해서도 이제 디브리핑을 하고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 이 ISO에서 ESG 이행 원칙 초안을 발표를 이 시점에 같이 했습니다. 이 ESG 초안이 결국은 ISO 기준의 ESG 보고의 성과를 입증하는 KPI를 제공을 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어떤 그 업무에 있어서의 어떤 표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성과 측정에 대한 KPI를 이제 제공하겠다 할 정도로 이 ISO가 ESG에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가 끝났는데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저만 하기 너무 힘들어서요. 어,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너무 쉬운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피드백이 안 되니까 조금 뭐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대로 이렇게 수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중간중간에 좀 피드백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보 공개와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해서 각국에서 어떻게 이제 정보 공개를 규제화하고 있는 데까지 이 2장과 3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KPMG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글로벌 52개국 중에서 상위 1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약 96% 정도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사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것은 결국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게 얼마만큼 이런 ESG와 관련된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필요성들이 대두되고 있는지 좀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래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니셔티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를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도 KPMG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어떤 큰 틀에 있어서의 프레임워크,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가장 크게 이제 프레임워크로서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게 이제 TCFD하고 IIRC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어떤 공식 가이드라인으로서는 GRI와 사스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그 많은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해서 오른쪽에 각국에서 유럽에서 내지는 미국에서 내지는 IFRS라는 이제 회계 기준원에서 이런 이제 그 ESG 관련돼 있는 정보공개 표준을 만들고 이것을 법제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그러면은 이니셔티브를 먼저 좀 본다면 가장 일반적인 게 GRI가 되겠고요. GRI는 이제 목적에 보시면은 조직이 경제 환경 사람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공개를 하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경 보고서나 정보 공개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바이블 가장 베이스가 되는 보고서의 기본 틀이 GRI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좀 질문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제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GRI의 타임라인은 97년도에 이제 만들어져서 2016년도에 이제 스탠다드가 처음으로 론칭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는 유니버셜 스탠다드가 이제 발간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섹터 스탠다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본다면 이제 일반 기준에서 GRI 1, 2, 3에 대한 것이 있고 섹터 기준으로 이제 GRI 11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타픽 스탠다드라고 해서 주제 기준으로 해서 각 주제별로 어, 그 담아야 될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GRI 11이 석탄, 석유 가스 부문이고요. 그리고 석탄이 GRI 12, 농업, 양식업, 업, 광업까지 이렇게 부문별로 이렇게 표준들이 점점 이제 공개가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도 아까 자연자본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GRI가 이따가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다른 데랑 통합이 됨에도 불구하고 GRI는 GRI 단독으로 독자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발전해 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아까 섹터 스탠다드를 포함해서 이런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요구 사항들을 발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 회사의 지속가능형 보고서에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속가능형 보고서를 발간할 때 그러면 우리는 GRI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시에 있어서 어떤 항목이고 어떤 항목에 대한 것들을 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그 내용들이 어디에 예, 예, 표시가 돼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덱스로 GRI 인덱스로 해서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GRI 기준으로 봤을 때의 요구 사항들을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인덱스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TCFD인데요. TCF GRI 또 중요하게 영향을 줬던 게 TCFD입니다. 그래서 TCFD는 어 이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식별해서 보고하자는 거고요. 이제 그 목적으로 보면은 기후 변화가 어, 어, 세계 경제와 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내지는 이 기업들이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를 해라라고 하는 프레임인데요. 어, 이게 이제 금융위기 때 저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금융위기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이제 그 도산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금융위기 말고 앞으로 이런 기업에 다가올 수 있는 리스크가 뭐냐라고 봤을 때 가장 큰 게 기후 관련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리스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후 관련된 리스크를 기업들이 얼마만큼 분석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TCFD가 만들어졌다라는 설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TCFD는 2017년에 이제 공고안이 전달됐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에 있어서는 이 TCFD는 이제 그 IFRS에 이런 게 이제 그 프레임을 제공을 해주고 더 이상 우리 TCFD는 이제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기 때문에 사실은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TCFD가 이따 말씀드릴 IFRS에도 ESRS에도 영향을 주고 CDP에도 그런 어떤 프레임에 대해서 그런 영향을 충분히 이제 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프레임워크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다른 어떤 공시 이, 기준을 보시는데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쉽게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좀 제가 화면을 좀 보느라고 조금 시간이 지체됐고요. 사실 TCFD가 요구하는 것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크게 봤을 때 위험과 기회입니다. 근데 이 위험에 있어서는 네, 이제 전환 위험과 물리적 위험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환 위험이라고 한다면은 정책이나 법률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그 리스크가 무엇일 것인가, 기술이 바뀜으로 인해서 시장과 평판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떤 기업에 영향이 올 것인가를 분석하고 준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뭐 당장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석탄 보일러잖아요. 그런데 석탄 보일러를 현재는 이제 뭐 증설을 못하게 하고 있지 사실은 기존에 가동하고 있는 보일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든 이제 그 온실가스를 감축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될 거고 만약에 이제 그런 방안들이 찾아지고 더 나아가서 수소 발전이 어떤 이제 상업화가 되고 그런다면 어느 순간 부터는 석탄 발전은 이제 못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게 바로 정책이나 법률이나 기술이 바뀜으로 인해서 갖게 될 기업의 리스크인 거죠. 그러면 그 비싼 그 보일러들을 하루아침에 이제 가동을 못하게 되는 그 자산 가치가 어,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좌초 자산이라고 또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럴 그런 리스크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니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 전환 위험인 거고요. 두 번째 물리적 위험은 그러면은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물리적 위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뭄, 태풍, 또 뭐 있죠? 어, 가, 태풍, 산불, 홍수, 뭐 사실 이런 그 자연재해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물리적 위험으로 가장 크게 이번에 와닿았던 게 포스코의 그런 이제 홍수로 인해서 그 이렇게 침수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물리적 위험이 어, 단기간에는 어떻게 올 건지, 장기간에 어떻게 올 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게 자산 손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파악을 해라라고 하는 게 물리적 위험인 거고요. 이런 리스크뿐만 아니라 또 이런 자원 효율성의 에너지이 바뀜으로 인해서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비즈니스에서 어떤 기회가 올 것인가. 그래서 이런 위험과 기회를가 우리 기업의 재무적인 어떤 영향을 주나를 분석을 하고 보고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TCFD의 가장 큰 근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TCF들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보고를 할 거냐에 대해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그 프레임워크가 가장 인터넷에서 많이 봤던 이 양파 그림이죠. 그래서 어, 그런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를 파악을 하고 나서 그럼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지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전략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에 따른 지표 목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이 프레임을 가지고 네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보고를 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고안이 전체 11개의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배 구조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관리 감독 역할은 어떻게 되냐, 경영진의 역할은 어떻게 되냐, 어, 전략에 있어서는 단기, 중기, 장기에 있어서의 어떤 리스크와 기회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전체적인 기업의 리스크를 어떻게 판별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설명해라. 그리고 지표와 목표에 있어서는 특히 GHG 프로토콜인 스콥 1, 2, 3에 맞춰서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관련 리스크들을 공개하고 또 시에 있는 목표를 공개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데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감축하기 위한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예, 지표와 함께 목표까지를 공개를 하라는 건데요. 이런 가장 큰 프레임들이 아까 말씀드린 ESRS, IFRS, 어, CDP 등 이런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이 TCFD는 또 TNFD로 해서 자연자본에 얼마만큼 자연자본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발전을 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뭐 저희 회사의 이런 이제 그 지속가능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그런 TCFD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의 리스크는 음, 정책 및 법률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고 거기에 있어서 단기, 중기, 장기로 어떤 영향이 미칠 겁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또 이 보고서에 이렇게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리 리스크 차원에서 그러면 폭염이 얼마만큼 우리 기업에 우리 회사 중에서도 많은 사이트들 중에서도 어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단기, 장기까지 해서 분석을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홍수 리스크도 이제 봤을 때는 저희 이제 이 여수에 있는 공장들이 하천하고 이렇게 예, 같이 밀접이 연계돼 있다 보니까는 이런 공장에 있어서는 홍수에 대한 리스크가 큽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리스크가 컸을 때 이제 그러면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떻게 할 건가? 뭐 제방을 더 높게 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태풍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그러면은 바람에 대해서도 조금 더그 바람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소재로 지붕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투자나 보완할 때는 이런 것들을 감안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정보들을 공개를 해서 투자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게 TCF입니다. 뭐 기후변화 관련돼서 이렇게 또 한 장 장표가 이제 저희 보고서에 있는데요.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돼서는 거버넌스에서 이사회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그 맞는 전환 리스크와 기회 요인은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전산적인 리스크 관리 또 지표 및 목표에 있어서는 어, 지금 이런 지표를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뒤에 가서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탄소 중립을 위한 목표들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하게 돼 있고요. 이제 앞으로 정보 공개에 있어서는 가장 또 비교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3개년 정도의 정보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스비인데요. 사스비는 이제 사실 미국에서의 이제 어, 설립이 된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이제 그 중요한 이슈를 산업별로 여기 77개 산업별로 공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스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장표에서 나올 이 사스비에 대한 이니셔티브도 이제 다 통합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ESG 부문으로 해서 5개 분야로 해서 이런 이제 그 중요성 지도라고 해서요. 이런 지도들이 있는데 이런 중대성 평가를 굳이 할 필요 없이 우리 기업에 해당되는 어떤 기업이냐, 금융 기업이냐, 뭐 헬스케어 기업이냐, 인프라 기업이냐에 따라서 뭐 헬스케어 기업이다 그러면은 이 진하게 돼 있는 어, 적정 가격, 제품 품질, 뭐 소비자 복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고요. 금융에 있어서는 판매 관행, 종업원 안전 및 위생, 중대사고 위험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 공개를 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아예 사스비에서는
명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 위주로 정보를 공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 회사도 지속가능 보고서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이 화학 업종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요성 지표들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질, 에너지 관리, 물 관리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 이런 데이터 북이나 이런 보고서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장황하게 제가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여기 사스비가 있고 IR이 있고 VRF라고 해서 가치 보고 재단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사스비하고 IR들이 이제 VRF라는 가치 보고 재단으로 이렇게 합쳐지고 그게 IFRS가 ISSB라는 이제 어, 그 위원회를 설립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IFRS S1, S2 기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ISSB에서 이런 사스비와 IR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가이드라인과 이런 기준들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GRI에서도 여기는 100%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좀 보완을 받고 또 TCFD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어, 어쨌든 이 IFRS가 이런 기존에 있던 메이저 이니셔티브들에 대한 그런 중요한 점들을 다 수용을 해서 우리가 통합해서 어, 정보 공개 표준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는 이 GRI는 GRI대로에서의 독자적으로 어떤 계속적으로 디벨롭을 해가고 있어서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확장을 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CDP도 마찬가지로 메인 처음에 CDP는 뭐 탄소 정보 어,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래서 탄소 정보를 공개하는 거에 이제 좀 한계가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은 이 탄소 정보에서 물, 포레스트까지 확장을 했다가 음,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생물 다양성과 플라스틱까지도 이제 이렇게 영역이 확대해서 5가지로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이 CDP라는 것은 어떤 CDP 브랜드로 남아 있지 이게 탄소 정보 공개만을 하고 있는 이니셔티브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점점 CDP는 CDP대로의 어떤 발전을 해가고 있고 그런 나름대로의 특징과 장점을 그대로 이제 발휘를 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TCFD의 어떤 프레임워크도 받아들여서 지배구조, 아까 그 지표 목표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개별 이니셔티브들도 개별적으로 또 가면서 또 어, 규제화가 돼가고 있는 국가별 어, 정보 공개 규제도 별도로 또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처음 그서 그 이제 ESG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이 장표를 활용을 했길래 제가 좀 하나 따와서 이렇게 설명을 조금 더 보완을 할까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이니셔티브들이 있고 뭐 제가 여기서 다 이렇게 다루지 못했던 SBTI, CDP 그리고 뭐 SDGs, RBA 등 이런 이니셔티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또 이 이니셔티브는 이니셔티브대로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SBTI는 또 자연자본과 관련돼서 SBTN으로 또 별개의 SBTN을 통해서 자연자본에 대한 그 네이처 포지티브를 위한 어떤 로드맵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TCFD는 아까 말씀드린 TNFD 또 이게 발전하면서 자연자본에 대한 정보 공개
CDP는 CDP 내에 어, 그 이제 새로운 꼭지로 이제 생물 다양성을 담고 있고 GRI는 아까 말씀드린 새롭게 GRI에서 생물 다양성을 에 대한 기준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이 RBA는 사실은 이 이제 전자회사의 어떤 그 공급망에 대한 그 ESG 평가를 보려고 RBA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 RBA도 사실은 전자 회사를 넘어서서 이렇게 많은 공급망의 평가 수단으로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 회사의 기타 이니셔티브인데 방금 그 SDGs와 관련된 사항들도 우리가 이런 그 UNGC와 SDGs에 맞춰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KBCSD와 EV100에 있어서는 이 KBCSD도 WBCSD라고 세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예, 한국 지국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런 데도 이제 가서 정부와 환경부에서 주관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부 정책이든 아니면 기업의 애로사항이든 그것들을 같이 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BMBP의 이니셔티브들도 같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K-EV100은 이제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인데요. 이게 이제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에 대해서 전기나 수소차로 무공해차로 이제 바꾸는 것을 동의하고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 전기차 이슈, 화재 이슈로 인해서 조금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별도의 이니셔티브들도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정보 공개의 이니셔티브로 이제 봐왔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니셔티브는 자율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없을까요?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채팅창에 질문 올려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어? 안 되는데 못 보겠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서툰가 봅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면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규제화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질문이 아까 프레임워크, 잘못 가서 다시 올렸습니다. 네, 교수님이 올리셨네요. 네. 어, 이 지속가능형 보고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메인은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GRI 기준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이 작성은 하고는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인덱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TCFD나 SASB나 나머지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그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사실은 이게 이니셔티브고 자율이다 보니까 이런 그 어떤 특정 이니셔티브를 100% 따와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건 이렇게 되고요. 2번 질문은 없고요. 우리 안 하고 있고요. 3번 질문 어쩌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사실 다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담아야지만이 진짜 이 그 이니셔티브에 맞게 가이드라인 맞게 정보 공개될 수 있을 건데요. 이제 기업의 편의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다 보니까 이제 다음 장에 있는 규제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직접 작성하느냐 아니면 외주를 주느냐인데요. 이게 좀 이제 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어쨌든 기업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어, 빨리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을 우리 내부 인력이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고 빨리 될 것이냐 아니면 좀 반복되고 좀 점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 회사에 그렇게 에, 줘서 위탁을 줘서 외주를 줘서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고민은 되는데요. 그게 사실 내부 인력이 작성을 하다고 한다고 보면은 이 보고서 작성만 해서 계속적으로 1년 내내 이 일만 사실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이제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좀 외부 컨설팅사하고 같이 연계돼서 그쪽에 있는 노하우들하고 우리에 있는 TFT 팀들하고 같이 연계돼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렇게 하고요. 이제 어떤 회사들은 직접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작성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는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RFP를 이런 이제 그 작성 외주 업체들을 하게 된다면 RFP를 받아서 지금 한참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래서 대부분 12월에 시작하든 1월에 시작하든 해서 이제 앞으로 규제가 되면은 이게 사업 보고서랑 같이 공개를 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랑 공개를 될라 그러면은 사실은 어 지금 연간 사업 보고서가 5월 달에 어 주총 끝나고 그거는 40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90일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3월인가 4월 정도에까지 이제 사업 보고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이 지속 가능형 보고서도 같이 나와야 된다. 이 이제 지속 가능형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정보 공개 기준에 맞춰서 규제화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지금에 있어서는 음, 이제 4월 대부분 한 5월 정도까지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것을 당겨서 그 사업 보고서랑 같이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현재 있어서는 그래서 12월부터 한 5월까지 하면은 이제 이 지속 가능형 보고서를 가지고 평가 기관이 이제 평가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가능한 5월에서 늦어도 6월까지는 보고서가 발간이 돼야 됩니다. 이제 사실은 이 지속 가능형 보고서에 대한 그 평가가 아니고요. 이따 다음 장에서도 말씀드릴 이 평가에 있어서는 어, 그 저희가 그 평가 결과를 받으면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가점을 받았고 감점을 받았고가 어느 정도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 현재 기업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것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수를 못 받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이 평가 기관에서 점수를 더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 보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투자를 더 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해서도 점수를 올릴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계속적으로 그 갭 분석을 해서 개선안을 내는 것이 또 저희 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고서는 어디서 평가를 받고 계신지요라고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은 사실은
ESG 평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 보고서 인증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여기 질문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 일반적으로 이제 이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발간을 하면은, 인증기관에서 이 자료는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하게 작성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을 해서, 그런 인증된 것까지도 어, 이제 인증서까지도 첨부를 해서 보고서를 발간을 하게 되고요. 발간된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그 평가를 하는데, 평가기관에서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평가하는 기관이 있고, 아니면은 어 그 모든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평가하는 기관들이 있고요. 그래서 평가 기관마다 평가한 스타일들이 좀 더 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뒷장에서 더 ESG 평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좀 더 가보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각 국가마다의 어떤 규제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ESG 트렌드다는 거고요. 이제 이 장표들은 보면요. 이제 여기에 이 프렉이나 이 미국의 SEC는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의 어떤 이제 국가 단위 내지는 뭐 사실 EU도 국가라고 본다면요. 이렇게 이제 규제화가 되고 있는데, 이 IFRS는 사실은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FRS가 아까 이렇게 통합된 어떤 그 ESG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다 통합해서 기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들을 가지고 가서 각 국가에서 이렇게 규제화에 활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IFRS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이제 그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이런 데서는 다 이런 AASB, CSSB, 우리나라는 KSSB잖아요. 이렇게 이제 각 국가에서의 이제 이런 이제 그 서브로 이런 이제 기관들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우리 각 국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어떤 공식 표준을 만들고 그것을 금융위에서 이제 승인해주고 법제화해가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IFRS가 만들어주는 것을 100%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채택해서 규제화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장표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제 2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조금 한 발 좀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그 ESRS인데요. 이제 이 ESRS는 이제 유럽 지속 가능성 공식 표준인데,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이제 기존에 있어서는 이제 NFRD라고 해서 비재무 정보 공개 지침이 이제 에, 발행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 ESG의 어떤 또 이렇게 이슈화되게 된 이슈들도 어떻게 보면 그린딜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그린딜 발표에 따라서 이런 비재무 정보에 대한 공시 기준이 확대가 이제 요구되고, 그에 맞춰서 이제 CSRD가 이제 지침이 만들어져서 그 ESRS라는 공식 표준을 만들게 됐고요. 그 공식 표준을 만들게 된 이제 그 기관이 이프렉이라고 하는 유럽 재무보고 자문 그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이프렉이 ESRS를 만들 때 EU 관련된 법과 TCFD 나오죠. 그리고 뭐 ISSB, GRI까지도 이렇게 상호 운영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 ESRS에 이제로 보면은 이제 그 유럽 정보고 자문그룹 이프렉이 주관이 돼서 만들었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 원칙과 주제별로 이 10개의 주제로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ESG 관점의 제 공식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포괄하고
그 담아야 될 내용들을 가장 많이 준비를 해서 담았다라고 하는 것이 ESRS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SRD의 지침이 만들어지고 이 프렉이 펄스 셋으로 해서 이런 기준들을 만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세컨드 셋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제 그러면은 이 CSRD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공시 의무를 ESRS 기준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CSRD는 어떻게 공시 의무화를 시키고 있냐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뭐 유럽에 있는 회사들은 상장사들이라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이제 돼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EU 여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본사는 EU 내에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EU에 어떤 지사를 세워서 지사의 매출랑 같이 해서 매출을 일으켰을 때에 그런 기준에 맞췄을 때도 이 ESRS 기준에 맞춰서 공개를 해라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거기에 맞춰서 그 기간들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 비EU 기업은 2028년까지 좀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장 기업부터 이렇게 중소기업으로 해서 차근차근 ESRS 기준에 맞춰서 정보를 공개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ESRS의 이제 가장 큰 틀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나 공개사항을 외에 추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ESG와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망라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오염, 물과 해양자원,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뭐 아까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기후변화, 물, 생물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제 CDP에서도 그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제 소셜에 있어서는 인권이나 인력과 관련된 거, 또 밸류체인 내의 인권, 그리고 지역사회 이런 것들까지도 총망라해서 어, 그 기준이 사실 이렇게 너무 많이 확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모든 기업들이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유예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원과의 수원에 대해서는 어, 꼭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ESRS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런 지배구조, 영향 이용 관리 전략 지표와 목표 계속 봤던 TCFD 프레임워크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ESRS는 조금 제가 이제 좀 더 그래도 가장 잘 돼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공시 기준이 계속 가야 될 어떤 방향성이라고 본다면 좀 중요하게 좀 계속 봐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자료들도 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이제 이해관계자가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이지만 이 보고서를 사용하는 사람도 이해관계자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중대성 평가가 사실은 이제 또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 아까 GRI는 조직이 외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ESRS는 이중 중대성이라 해서 외부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개를 같이 보게 돼 있는 거고요. 또이 실사에 있어서도 그 밸류체인에 맞춰서 실사를 하는데 이 밸류체인도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다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제가 한번 그 ESG 평가 어떻게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게 이제 이건데요. 이 이제 인증을 검증을 받는데 현재에 있어서는 제한적 검증이라고 해서 그냥 오류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 정도면 뭐 가능하다라는 수준의 제한적 검증을 현재 지금 받고 있거든요. 물론 제한적 검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에 대한 어떤 표준에 맞춰서 제대로 검증을 하고 또 이게 글로벌 기관일수록 훨씬 더 까다롭게
비용도 비싸게 해서 이제 검증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제한적 검증에서 합리적 검증으로 이제 더 확대가 되고 요구가 더 이제 강화된다는 거죠. 이 합리적 검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재무보고서가 이제 회계에서 작성을 했을 때 그 회계사들이 회계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의 검증을 합리적 검증이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합리적 검증 수준으로 점점점 이렇게 강화가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ESRS 기준에 맞춰서 이원 기준으로 했을 때에 어쨌든 뭐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은 아까 다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ESRS 기준으로 해서 이원은 이렇게 맞췄습니다. 아니면은 E2 오염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회사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IFRS가 아까 말씀드렸던 S1, S2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 이 S, 지금 현재는 일반 요구 사항과 기후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S1과 S2로 나눠서 이제 기준이 만들어졌지만 이후에는 점점 이제 S3, S4로 해서 여기에서도 생물 다양성이나 인권 등에 대한 이슈들로 추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기준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음,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런다면 이제 어쨌든 이게 그 TCFD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제 요구를 하다 보니까 S2를 먼저 보신다면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위험과 기회를 분석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그걸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권한은 어떻게 돼 있는지, 기후 관련돼 있는 어떤 그 측정 지표는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보를 공개를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코프 1, 2, 3까지도 이렇게 이제 같이 공개를 하고 내부 탄소 가격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스비 기준으로 사스비가 같이 통합이 됐다 보니까 사스비에서의 이런 그 기준들에 대해서도 맞춰서 그러면 사스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산업별로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아예 여기서 어,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S2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에 맞춰서 S1은 기업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런 TCFD 프레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S1과 S2를 우리가 IFRS 기준으로 봤을 때도 꼭 지금 이제 무조건 공통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될 항목들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GHG 프로토콜에 맞춰서 스코프 1, 2, 3로 해라. 이런 그 아까 TCFD 기반으로 했을 때에 리스크 분석을 해서 이거 리스크와 기회를 분석해서 공개를 해라. 이게 뭐 내부 탄소 가격, 자본 배정이라는 게 기후 관련된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공개를 하라는 거. 임원 그러고 나서 이 관련된 사항들이 성과에 어떻게 성과 구성이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게 이따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사스비 표준을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산업별 기준에 맞춰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공개를 하라는 거고요. 제가 LG화학을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더니만은 LG화학이 이제 그 공개를 해야 될 항목들로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오시가스를 비롯해서 어, 인권 및 지역사회, 안전, 제품 디자인 수명 주기 이런 항목들을 중요한 이슈로 보고 공개를 해라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그 정의까지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 사실 이제 이 SEC는 기후 관련 미국의 공시인데요. 여기는 사실은 이제 상장사를 위주로 해서 상장사들이 이제
정기 보고서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콥 1, 2 기준으로 보고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재무 영향 지표와 지출 지표로 구분해서 재무 제표에다가 이 항목들은 어떤 항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건 이제 세계 기준을 좀 이제 놓고 같이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이제 S1 그 ISSB, IFRS 기준으로 봤을 때는 S1과 S2 기후와 일반 상해에 대해서 하고 있고, ESRS는 ESG 전반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미국은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해서만 보고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건데요. 이 모든 그 규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결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이 연결 자회사들이 다 같은 수준의 어떤 ESG 경영 전략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사실 조금 이제 이 연결 기준으로 산정하고 데이터를 공개하기가 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제 짐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KSSB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정보 공개 기준도 보면 의무 공시로 해서 1호, 2호인데 이게 결국은 S1, S2가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S2에 있어서도 아까 봤던 7개 항목들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는 쓰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뭐 이슈가 언제 할 건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 필수적으로 담아야 될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기도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 부분에 있어서도 어, 이런 이제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 정보 공개 또 정책 목적에 따라서 해야 되는 공개들에 대해서도 이것은 추가적으로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 제도를 보면 환경정보공개제도,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정보보호 공시제도 등 이런 뭐 사보고서에도 일부 그 공시 의무가 있는 내용들도 있고 이렇게 돼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법에 맞춰서 정보 공개를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저 네이버에 이렇게 그 기업 비교를 해보면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실습을 시간이 되면 좀 할까 싶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실습은 하진 않고요. 이게 한번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을 해서 예를 들어서 LG화학이면 LG화 들어가서 보시면 재무 정보를 클릭하면 재무 정보에서 ESG 관련된 항목을 선택을 하면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ESG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27개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링크가 같이 붙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보실 수 있고요. 미국에 있어서는 이제 ESG 등급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제 ESG와 관련된 정보 공개 이니셔티브와 그리고 어 이제 그게 이제 자발적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는 그런 진행 경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다면 이것들이 이제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ESG 평가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평가에는 워낙 사실 평가 기관이 많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평가에 대응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이제 대응하고 있고 외부에도 가장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어떤 평가 기관 위주로 글로벌 평가에 대해서 한 두 개와 그리고 국내 평가 그리고 이제 삼자 평가에 대해서 에코바디스
평가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MSCI ESG 인덱스는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만든 거고요. 그래서 35개의 측정 어,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5개에 대해서는 환경, 어, 사회 지배 구조에 맞춰서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MSCI 특징은 여기는 오픈된 정보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국제기구 등에 의해서 공개된 거, 지속가능 보고서나 주총 자료 등 이런 IR 자료 등에 대한 기업 정보, 기타 신문 매체나 이런 데 보도된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런 이제 CCC부터 리더인 AA, 트리플 A까지 이런 등급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이건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화학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매번 이제 같이 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는 화학사들만 조금 이제 리스트업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23년도에 더블 B를 받았고, 그래서 뭐 나머지 회사들은 이렇게 트리플 B, A까지도 받고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MSCI ACWI 인덱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올 컨트리 월드와이드 인덱스인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봤을 때에 64개의 MSCI ACWI 인덱스에 들어있는 기업들의 평가로 보면 지금 B C로 봤을 때 약 47% 정도 보고 트리플 B부터 트리플 A까지 하면은 36% 36%죠. 36% 정도에서 이런 정도로 해서 더블 B 정도 된다면 거의 한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국내 평가 기관과 글로벌 평가 기관에서 보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평가에 대한 기준들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어떤 갭이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저희 팀에서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MSCI를 이렇게 인덱스에 ESG 인덱스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CSA인데요. CSA는 평가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CSA를 S&P에서 설문 기반으로 지속 가능성 평가하는 툴인데 그 CSA 평가를 통해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다우존스 지속 가능 인덱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DJSI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CI 인덱스만큼이나 DJSI도 중요한 게 평가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DJSI 월드 지수, 뭐 DJSI 한국 지수까지도 해서 이렇게 지수별로 회사의 기업 사이즈에 맞춰서 어느 지수에 편입이 돼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결국은 이렇게 많은 지수에 다 편입이 할 수 있다면 월드 지수에도 들어가면 당연히 뭐 이런 뭐 그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월드 지수에 들어있다 한다면 뭐 신흥 시장에 들어있을 거고 아시아 태평양에 들어갈 거고 한국에도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양한 그 인덱스 상품들에 들어감으로써 이 기업 가치 그런 상품을 투자하는 자본시장에서 투자 상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시장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것이 ESG 평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이 CSA 평가를 가지고 뭐 DJSI 월드 지수가 됐을 때는 상위 10%가 됐을 때 월드 지수로
넣어주고 있는 거고요. 아시아에 있어서는 상위 20%, DJSI 코리아는 상위 30%의 평가를 받았을 때 이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에 있어서는 이렇게 각각의 ESG에 맞춰서 이런 환경에 가장 좀 더 많은 웨이트를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활용에 있어서는 자본 시장과 또 기업, 또 이제 NGO라는 학계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CSA의 특징은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S&P에서 우리가 이 정도 기업이면은 월드에 들어갈 기업 사이즈다, 아니면은 코리아에 들어갈 사이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선정이 되면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인비테이션을 레터를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사가 평가 대상으로 돼 있으니까 평가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뭐 안 하면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평가 시즌에 맞춰서 시작을 해서 답변을 완료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점수를 발표하고 또 지수 편입 여부까지도 이렇게 발표를 해주게 되고요. 그런 차원을 보면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이런 22개의 크리테리아에서 139개의 퀘스천을 가지고 이런 항목들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23년도에 저희가 66점을 받았는데 올해는 68점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DJSI 코리아에 편입이 돼 있다는 거고요. 2023년도에도 DJSI 코리아에 편입돼 있고 여기 보면 라지 미드캡 ESG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CSA 이 평가를 가지고 DJSI에도 지수에도 활용을 하고 이런 S&P 글로벌 지수를 별도로 ESG 지수를 또 만들어서 이런 지수로도 편입을 하고 있어서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외형이 크기 때문에 월드, 아시아, 퍼시픽, 코리아 많은 이런 이제 인덱스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게 ESG 점수도 중요하지만은 기업의 외형이라든가 그런 사이즈까지도 같이 보고 이런 들어갈 수 있는 그 규모가 돼야지만이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바디스인데요. 에코바디스는 이 삼자 평가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삼자 평가 기관이라는 게 그 공급망에서 우리가 이 이제 글로벌에 있는 공급망에 예를 들어서 이 이제 뭐 유럽에 있는 타이어 회사나 이런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서 공급을 받는데 이런 타이어 회사나 그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 와서 실사를 하기가 불편하니까 야 니네는 외형이 어느 정도 되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에코바디스의 평가를 받아서 평가 결과를 우리한테 주라라고 하는 게 삼자평가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삼자평가 기관으로 가장 이게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에코바디스, 특히 유럽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 아까 봤던 RBA도 그런 어, 종류의 이니셔티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범위는 환경과 노동, 윤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구매에 대해서 어, 영역으로 구분이 돼 있고 어, 정책, 액션, 리절트에 대해서 가중치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각각의 이런 가중치에 맞춰서 이제 점수를 산정을 하게 되고요. 산정해서 아마 에코바디스 메달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이 메달에 대한 그 기준들이 계속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가 기존에는 상위 5% 수준이었었는데 이제 현재는 이제 플래티넘이 상위 1%로 이렇게 더 이제 강화가 됐고요.
이 점수 기준도 점점점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 점수도 받는 게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고 그 받는 어려운 점수들 중에서 상위 1%를 플래티넘 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뭐 이렇게 브론즈까지 있습니다. 이거 뭐 배지는 뭐 조금 더 개선되고 그러면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어, 이제 에코바디스에 있어서는 이 360도 워치 파인딩스라고 해서 아까 이제 그런 네 가지 범주에 대한 평가는 하되 그 외에 우리가 이런 이제 그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 이런 미디어, 정부, NGO 등이 이렇게 그런 소스들을 활용해서 이런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기사들까지도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 시비어가 한 개 또는 메이저가 두 개 이상 나오게 되면은 점수와 상관없이 메달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360도 워치 파인딩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일들이 이런 CBA나 메이저가 나오는데 환경이라는 각각에 있어서 5년간, 부피는 뭐 7년간 이런 형태로 해서 어 이제 그 메달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개별 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혹한 게 되겠고 더군다나 기업이 크고 매스컴이 많이 노출될수록 이런 이슈들이 좀 더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얼마나 가혹한지를 좀 이제 저희도 그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22년도에는 저희가 골드를 받았는데 23년도에는 메달을 못 받게 됐습니다. 메달을 못 받게 된 게 그 360도 파인딩스 워치 파인딩스에 따라서 이 감점을 받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메달까지도 못 받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기업이 만약에 이런 그 에코바디스 메달을 받았다 그러면 정말로 어, 뭐 정말 칭찬해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끝으로 KCGS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그 김기현 교수님의 질문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어, 시간 관계상 좀 설명을 먼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평가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KCG였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국내 법에 따라서 어, 자본시장 유관 참여기관이 참여해서 만들었다. 이제 한국거래소라든가 기타 이런 국내 기관들의 의견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되겠고요. 처음에는 이제 기업 지배구조 평가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ESG 평가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 어, 한국 ESG 기준원 영어로는 KCGS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내용들이 많긴 한데요.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도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평가 대상은 상장사, 코스닥 상장사 그리고 기타 대기업 소속 지배구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예스 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가는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회와 지배구조를 나눠서 평가를 하고 이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고 있고요.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10월에 올해에도 평가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캐시가도 다양하게 많은 기업들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저희 그 ESG 평가 결과를 가지고 어떤 뭐그 그런데 좀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게 KCGS 평가가 되겠습니다. 모범 기준도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평가 기준도 뭐 글로벌하고 비슷하게 이런 ESG 항목들로 돼 있고
특히 여기는 이제 지배구조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쪽으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대한 가중치가 좀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의 활용은 결국은 이제 등급이 나오는 거고 등급을 가지고 어, 보시면 이제 국내에 있어서의 이런 어, 이제 그 ESG 지수를 만들고 여기에 편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있어서 이런 지수에 얼마만큼 편입이 되는 것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 회사는 또 거의 뭐 이렇게 편입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평가 등급이고요. 이건 이제 올해 평가 결과는 아직 여기다 업데이트를 못했고요. 이제 작년 평가에 있어서는 A 등급을 받았고 올해는 아쉽게도 한 등급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어, 이렇게 이제 전체 등급과 이렇게 ESG 등급이 같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이런 그 가감점까지도 실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은 그 등급만 나오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디테일한 리포트들은 별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23년도 평가 결과를 봤을 때는 전체적인 국내 기업들의 평가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그 MSCI나 이런 CSA 평가를 받았을 때의 점수 수준하고 보면은 상당히 한 레벨이 높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그만큼 사실 국내 평가 기관과 글로벌 평가 기관이 보는 어떤 이런 시각 차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평가에 있어서도 이런 전부 다의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점수 분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